네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누군지 봐.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감히 날 쫓아내. 아가. 이게 다 내 남편 살리자고 하는 일 아니냐? 당장 5천만 원 만들어서 사채 빚부터 막아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니, 응? 수화기 너머로 전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내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불과 3일 전, 그들은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며 내가 결혼 전에 샀던 전자레인지 하나까지 압류 딱지를 붙이듯 챙겨갔었다. 그런데 그들이 긴생 역전의 자금이라 믿었던 그 돈이 이제는 목숨을 조여오는 사채비드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말 미안하지만 댁들이 알던 그 순에 빠진 호구 며느리는 이혼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이미 죽었다.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당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설계자 김대리일 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 하고 낮게 울었다. 그 소리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마포구의 이 낡은 아파트로 시집온 첫날부터 그것은 마치 멈추지 않은 타이머처럼 나의 불면의 밤을 1초 쟀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7분. 은행 창구 직원에겐 일주일에 딱 하루 주어지는 꿀 같은 휴일이었다. 오늘만큼은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띠리릭.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렸다. 내 등줄기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그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내 남편의 어머니였다. 지원아. 또각, 또각. 현관 타일 위를 울리는 구두 굽소리가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덮고 있던 담요를 반듯하게 개어 소파 팔걸이에 올려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최순자 여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 바닥을 훑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벗어둔 운동화, 민혁 씨가 대충 벗어 던진 슬리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신는 고무 슬리퍼까지. 신발꼬리 이게 뭐니? 그녀는 허리를 굽혀 새 켤레의 신발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코는 현관문 쪽을 향하게, 뒤꿈치는 벽에 딱 붙여서 간격은 자로 잰 듯 일정하게.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금방 치우려고 했어요. 치우려고 했다. 드디어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3년이 지났는데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니 원 은행일은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발만 내려다보았다. 오늘 그녀는 검은색 양가죽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였다. 작년 생일 때 민혁 씨가 선물한 내 2달치 점심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구두였다. 최 여사는 현관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엑스레이 같은 눈빛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 베란다에 널린 이불,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 얇게 내려앉은 먼지까지. 나는 죄인처럼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됐다. 그녀가 부엌문을 벌컥 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부엌은 고작 4평 남짓수로 비좁았다. 가스레인지, 싱크대, 냉장고가 옹기종기 모여있어 몸을 돌리기도 힘든 구조였다. 최 여사는 냉장고 앞에 서서 나를 등지고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마트 전단지와 민혁 씨와 내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도 나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기와 함께 온갖 음식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나는 부엌 문틀을 잡고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앞치마 끝만 만지작거렸다. 이게 뭐니?
그녀가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 투명한 뚜껑 아래로 붉은 양념의 깍두기가 보였다. 깍두기예요, 어머님. 나도 이게 깍두기인 건 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반찬통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말은 이게 어디서 났느냐는 거야? 통 바닥에는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유명 식품 브랜드 로고와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찍힌 라벨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감이 늦어서 담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샀다. 최 여사가 반찬통을 싱크대 상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좁은 부엌 안에서 플라스틱이 인조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너는 이렇게 쓰는 거니? 어머님, 그 깍두기 3,900원밖에 안 해요. 3,900원도 돈이다. 그녀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반 옥타브 높였다. 너 내가 민혁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혼자 몸으로 식당 설거지에 공장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어. 난 평생 반찬 가게에서 남이 만든 음식 사 먹여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나는 바닥에 얼룩을 응시했다. 지난주에 볶음 요리를 하다가 튄 기름 자국이었다. 닦아야지 해놓고 계속 잊어버린 자국. 김치도 사고 깍두기도 사고와 그녀는 다시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듯 뒤적였다. 이 콩나물도 산 거고 어묵도 산 거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건 하나도 없니? 응. 어머님, 저도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가 넘는데 그건 내 사정이지. 그녀가 냉장고 문을 쾅 닫았다. 문에 붙어있던 우리 부부의 사진이 펄럭이며 떨어질 뻔했다. 박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아들 밥상은 제대로 챙겨야 할 것 아니냐? 일이 바쁜 건 핑계야. 그게 아내 된 도리다. 네, 어머님. 대답 꼬투리 잡지 마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경멸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뿌리 깊은 악의일까.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지난 3년 동안 내가 뭘 하든 그녀는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명심할게요. 어머님,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부드럽게 깔았다. 앞으로는 직접 담가 먹겠습니다. 그 소리만 벌써 몇 번째니. 그녀는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쏴.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개수대를 때리는 소리가 냉장고 소음을 덮었다. 그녀는 물에 손을 넣었다가 화들짝 놀라며 뺐다. 수도꼭지는 또 왜 이래? 찬물만 나오니? 보일러가 지난주부터 말썽이에요. 민혁 씨한테 관리실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또 돈 들어가겠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내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혀를 찼다. 이 집은 아주 돈 먹는 하마야, 하마. 이 집.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들어온 이 집. 그 3억 중 2억은 내가 결혼 전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나머지 1억은 민혁 씨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다. 결혼 3년 차, 그는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갚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 여사 입에서 이 집은 언제나 내 아들 돈으로 얻은 집이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침묵하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다. 지원아. 행주를 던져놓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끈적하게 변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부드러움이었다. 이런 톤 뒤에는 언제나 가장 아픈 말이 따라왔으니까. 너, 아이 생각은 아직도 없는 거니? 아이. 그 단어가 무딘 칼날처럼 아랫배를 쿡 찔렀다. 어머님, 그건 민혁 씨랑 충분히 상의해서. 상의는 무슨. 너 올해 35이다. 그녀의 시선이 내 배에 꽂혔다. 마치 정육점 고기에 등급을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더 늦으면 낳고 싶어도 못 낳아. 노산이 자랑은 아니잖니.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해서요. 뭐가 불안정해? 민혁이가 요즘 투자 시작했다고 하더라. 그거 대박 나면 돈방석 앉는 거야? 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님, 민혁 씨가 무슨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주식인가 뭔가 한다던데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최 여사가 손을 휘저었다. 어쨌든 걔가 워낙 머리가 좋잖니. 넌 그냥 얘 낳을 몸만 만들면 돼. 그녀는 마치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처럼 쉽게 말했다. 지원아,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마른 손가락뼈가 어깨를 파고들어 욱신거렸다. 내 친정 형편 뻔하잖니?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줬다. 내 남동생은 아직도 백수라며? 30 넘어서까지 엄마 등골 빼먹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나는 손바닥에 손톱을 깊게 박았다. 어머님. 나쁜 뜻으로 하는 말 아니다. 그녀가 말을 막았다. 내 주제를 좀 알라는 거야? 35에 냉 말단 직원에 친정 도움도 못 받는 처지. 우리 민혁이 만난 게 너한텐 로또나 다름없어. 그러니 얼른 애 낳아서 자리 굳힐 생각이나 해. 늙어서 찬밥 신세 되기 싫으면? 한 글자가 바늘이 되어 피부 밑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유지했지만 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 말귀를 알아들으니 다행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부엌을 훑어보더니 시선을 쓰레기통에 고정했다. 어제 먹은 달걀 껍데기와 컵라면 용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저녁엔 민혁이한테 라면 같은 거 먹이지 마라. 걔 위장 약한 거 알지? 그건 제가 먹은 건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부엌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 간다. 주말에 민혁이 데리고 밥 먹으러 와라. 걔 좋아하는 사골국 끓여놨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띠리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부엌에는 다시 냉장고에 우문거리는 소음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냉장고 문에 등을 기댔다. 얇은 니트 위로 전해지는 냉장고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나는 그녀가 떠난 직후 울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민혁 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는 우는 여자를 질색했다.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고 했다. 어머니랑 잘 좀 지내보라고. 원래 말만 좀 거칠지 속은 두부 같은 분이라고 했다. 두부 같은 속이라. 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손톱 자국 4개가 붉은 초승달처럼 깊게 패여 있었다. 그 두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아는 건 그 날카로운 말들이 언제나 내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른다는 사실뿐이었다. 민혁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욕실 물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그가 이불을 들치고 내 옆에 누웠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술 냄새가 났다. 소주의 알싸한 냄새가 아니라 달짝지근한 양주 냄새였다. 그리고 그 위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를 셌다. 하나, 둘, 셋.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무겁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커튼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와 천장에 긴 칼자국 같은 빛을 그렸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느리게 부유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베개 옆에 놓인 민혁 씨의 얼굴을 보았다. 38. 중매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남자였다.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그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어디로 갔을까?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였나?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였나? 아니면 넌 날 이해 못해라며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날이었나? 그의 스마트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검은색 직사각형 물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지마.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봐서 뭐 할 건데?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92만 1108.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나를 너무 믿어서일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일까? 화면이 켜졌다.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은 카카오톡이었다. 앱을 실행하자 낯선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다. 프로필 사진은 얼굴을 가린 여자의 옆모습이었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오늘 나눈 대화가 보였다. 오빠, 오늘 재밌었어? 나도.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돈 많이 벌면 일본 데려가 줄 거지? 그럼.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홋카이도 가서 눈 구경 실컷 하자. 혹시 날리면 어떡해? 절대 안 날려. 확실한 소스라니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화창을 위로 올렸다. 이전 기록은 삭제된 듯 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사진 썸네일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조명이 어두운 룸에서 찍은 다정한 셀카,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사진이었다. 나는 그 다리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빠져나와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어제 오후에 온 문자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문자 내용을 읽어주는 시스템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듯 했다. 박민혁 고객님. 귀하의 대출금 5천만 원이 연체 7일 차입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에 온 문자도 있었다. 같은 번호였다. 2차 통보입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미이행 시 보증인에게 채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우리에겐 보증인이 없었다. 설마. 나는 손을 떨며 더 오래된 문자들을 뒤졌다. 그리고 2달 전 날짜로 된 은행 알림 문자를 찾아냈다. 박민혁 고객님. 마포구 XX동 전세 자금 담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8천만 원. 1억 8천. 우리 전세 보증금은 3억인데 그가 집을 담보로 잡힌 것이다.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를 쓰고 그 돈으로 주식과 여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눈을 찔러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나는 천천히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옆에 누운 남자에게서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났다.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노려보았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렌지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변할 때까지, 거실 시계가 새벽 6시를 알릴 때까지 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했다. 은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슬픈 미소도 분노한 미소도 아니었다. 나조차 처음 보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였다. 그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그날 수집한 기록들을 정리했다. 민혁 씨의 문자 내역, 통화 목록 캡처,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은행 대출 알림,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 나는 하나하나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이중으로 비밀번호를 걸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내 급여 통장을 분실 신고 처리했다. 김지연님, 정말 분실 신고하시겠습니까? 재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해주세요. 재발급 신청은 하지 않았다. 대신 계좌에 있던 잔고를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총 1,300만 원이 지난 3년간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다. 돈 뭉치는 검은색 천 가방에 담아 회사 탈의실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겼다. 민혁 씨는 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모른다. 민혁 씨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내가 매일 밤 그가 잠든 사이 폰을 검사한다는 것도, 5천만 원짜리 사채 계약서와 담보대출 서류를 모조리 찍어뒀다는 것도, 변호사 친구에게 부부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차이에 대해 상담받았다는 사실도. 그는 그저 내가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엔 찌개를 데워놓고 기다리고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고분고분하게 구는 줄로만 알았다.
모든 게 예전과 같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마치 냉장고 야채 칸 구석에 처박혀 잊혀진 시금치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금요일 밤, 민혁 씨는 또다시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더 지독했고 여자의 향수 냄새도 더 진했다.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나를 불렀다. 지원. 혀 꼬인 목소리였다. 주무세요. 내가 말했다. 지원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악력이 세서 손목이 욱신거렸다. 이번 투자 진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아요. 돈 벌면 우리 여행 가자. 어디든. 그래요. 그의 손에 힘이 풀리더니 고개가 꺾였다. 곧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남은 5개의 손가락 자국. 내일이면 시퍼렇게 멍이 들 것이다. 나는 익숙하게 그의 폰을 집어들었다. 오늘 카톡 대화 내용이었다.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카드 한도가 초과됐네. 급한데 좀 빌려줄 수 있어? 민혁 씨의 답장. 얼마나? 200이면 돼. 알았어. 내일 바로 싸줄게. 200만 원. 사채 빚 5천만 원에 허덕이고 매달 이자만 200 가까이 내야 하는 주제에 집 관리비 낼 돈도 없어서 나한테 미루는 주제에 그 여자한테는 망설임 없이 200을 준단다.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훅 들어왔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불야성을 이루며 잠들지 않은 괴물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냉기가 쓰라렸다. 3년. 그동안 나는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달랬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더 잘하면 변하겠지? 남편은 잠시 방황하는 거고 시어머니는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하지만 그 잠시는 정원이 되었다. 방황은 일상이 되었고 서툰 표현은 폭력이 되었다. 미래를 꿈꾸던 여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좀비가 되었다. 이제 됐어. 나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이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나는 결단을 내렸다. 민혁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등기소와 신용정보 사이트를 뒤져 그가 가진 모든 채무 기록을 조회했다. 5천만 원 사채 외에도 카드론 3건,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었다. 8천만 원. 여기에 전세 담보 대출 1억 8천까지. 그는 나 몰래 총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나는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다. 개인 채무와 부부 공동 채무 입증 방법. 답은 명확했다. 도박, 개인의 사치, 외도 등으로 인한 채무임을 입증하고 배우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것은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캡처해둔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내 서명 하나 없는 대출 계약서들.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그 여자,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들의 입으로 직접 그 말을 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말들을 모아 그들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짤 것이다. 일요일 점심, 나는 여느 때처럼 민혁 씨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최 여사는 커다란 곰솥에 사골국을 펄펄 끓이고 있었다. 뽀얀 국물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냈다. 민혁아, 많이 먹어라. 그녀가 큼지막한 고기를 건져 아들의 밥그릇에 얹어주었다. 요즘 얼굴이 반쪽이네. 일이 많이 힘드니? 뭐, 그럭저럭여. 지원아, 너도 들어라. 그녀가 내게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인자한 척 웃었다. 식기 전에 먹어. 나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은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떠 넣었다. 참, 지원아, 최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친정은 좀 어떠니? 동생 녀석은 취직했어? 아직요. 에휴,
사돈어른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 그녀가 혀를 찼다. 혹시 급전 필요하면 말해라. 민혁이한테 좀 알아보라고 할 테니. 민혁 씨가 밥을 먹다 말고 나를 힐끔 쳐다봤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는 짐짓망설이는 척 말을 흐렸다. 사실은 최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해봐라. 가족끼리 못할 말이 뭐 있어? 사실 제 동생이 빚을 좀 졌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빚. 얼마를? 2천만 원 정도요.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를 떨었다. 친구랑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빚쟁이들이 친정집 대문 앞을 지키고 있대요. 엄마도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2천만 원, 최 여사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빚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채업자라고. 사채,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내 동생 놈이 미쳤구나. 감히 사채를 써? 엄마, 민혁 씨가 끼어들었다.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최 여사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를 노려보았다. 김지원, 내 동생이 진 그 빚, 우리 민혁이랑은 상관없는 거지? 그럼요. 그 깡패놈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요.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내가 어떻게 장담해? 너희 친정 식구들 뻔뻔한 거 보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엄마, 민혁 씨도 따라 일어났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니? 최 여사가 악을 썼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저런 집구석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30둘 먹도록 시집 못 간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쥐뿔도 없는 친정에 동생은 사고뭉치에. 어머님, 왜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제 동생 일이에요. 시댁에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럼 왜 밥상머리에서 그따위 소리를 꺼내? 무슨 의도야? 우리더러 갚아달라는 거니? 아니에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전세 보증금 1억 보태줬다. 1억. 그게 내 피 같은 돈인 거 알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친정 빚까지 떠넘기려 들어? 어림도 없다. 그녀가 튀긴 침이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닥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님,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해세요. 돈 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눈가에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냥 너무 막막해서 민혁 씨는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고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도 화만 내고 저 혼자 친정 걱정해. 남편 걱정은 왜 해?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 밖에서 큰 사업하느라 바쁜 애를 두고 빚만 만드는 내 친정 식구들이랑 비교를 해. 민혁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만해, 엄마.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밥 먹고 얘기해. 지원이네 일은 나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최 여사가 사골국 냄비 뚜껑을 쾅 닫았다. 내가 끓인 이 귀한 국물, 쟤는 먹을 자격도 없어. 그녀가 현관을 손가락질했다. 당장 나가라. 내 아들 돈 10원 한 장이라도 건드릴 생각 마. 나는 쫓겨나듯 시댁을 나왔다. 낡은 아파트 계단을 한 칸 내려오며 나는 벽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민혁 씨의 문자였다. 먼저 집에 가 있어? 내가 엄마 잘 설득하고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파트 화단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분노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희열 때문이었다. 방금 그 모든 상황은 내 상의 주머니에 꽂힌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너희 친정 식구들 뻔뻔한 거 보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32 먹도록 시집 못 간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보증금 1억 보태줬다. 1억. 내 아들 돈 10원 한 장이라도 건드릴 생각 마. 한마디가 마치 돌에 새겨지듯 명확했다. 나는 녹음을 끄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았다. 마포구 XX통으로 가주세요. 집에 돌아온 나는 노트북을 켜고 문서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가계 부채 상환 내역서. 물론 내용은 전부 소설이었다. 내 남동생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친정엄마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가 매달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친정으로 송금했는지, 날짜, 금액, 가상의 수취인 이름까지 꼼꼼하게 채워 넣었다. 전부 가짜였지만 이 장부는 훗날 나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최 여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했다. 그녀는 민혁 씨를 복가대며 이혼을 종용할 것이다. 그녀에게 나는 이제 말 잘 듣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 앞길 막고 돈까지 빼돌릴 시한폭탄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나를 쫓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쫓겨나 줄 생각이었다. 3일 뒤 민혁 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든 채 툭 던지듯 말했다. 지원아,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응시했다. 생각할 시간.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 말씀이 맞아. 처남일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어. 나중에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면 어떡해.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밥알만 세고 있었다. 나도 요즘 사업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집에서까지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는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다. 이혼하고 싶구나. 나는 짐진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별거. 냉각기. 내가 그 말뜻을 모를 것 같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밥알이 눈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지원아, 울지 말고. 박민혁,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보았다. 솔직히 말해. 당신 진작부터 나랑 끝내고 싶었지?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왜 매일 늦게 들어와? 왜 내 전화는 피하고? 왜? 바쁘니까 그렇지. 그가 빽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구 때문에 밖에서 개고생하는데? 다 너 호강시켜주려고 돈 버는 거잖아. 넌 왜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내가 몰라준다고. 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음을 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고 밤에는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해? 이야, 김지원. 어머니가 매주 와서 냉장고 검사하고 내 살림살이 지적할 때 당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잖아. 우리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나 잘 되라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끝에 물기가 묻어났다. 박민혁 씨, 당신은 내가 지난 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아는 건 난 당신 아내고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고 은행 창구 직원이라는 사실뿐이야. 그 껍데기들을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멍하니 입을 다물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냉장고 컴프레서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이 그 빈 공간을 채웠다. 지원아,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는 그 손을 피했다. 민혁 씨, 이혼하고 싶은 거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허공을 맴돌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뭐? 해준다고?
이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표정만은 절망적으로 차분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이 집 전세 보증금 중에 2억은 내 결혼 전 재산이야. 그거 돌려줘.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2억이라니 그가 입술을 핥았다. 지원아, 너도 알잖아. 나 요즘 투자 때문에 자금이 당신이 투자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 2억은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이야. 당신 능력으로 못 갚겠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빌리든가. 엄마한테? 결혼할 때 보증금 1억 보태주셨다고 생색내셨잖아. 1억 더 내놓으시라고 해? 지원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부터 나는 이혼의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다. 매일 토끼 눈이 되어 출근했고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아니야, 잠을 좀 설쳐서 그래라며 말끝을 흐렸다. 밤이면 베개를 끌어안고 윗집 아랫집 다 들리도록 서럽게 울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민혁 씨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통화했다. 엄마, 나 이혼할지도 몰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혁 씨는 점점 귀가 시간을 늦췄다. 그는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매일 그를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라면 재산 분할을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기여도와 유책 사유를 따져 판결한다고 했다. 만약 남편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요? 내가 물었다. 그럼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죠. 변호사가 답했다. 게다가 남편이 채무를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소송에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만약 그 빚이 남편이 도박이나 개인적으로 탕진해서 생긴 거라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인이 그 사실을 몰랐고 그 돈이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은행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두 분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남편이 몰래 돈을 빌렸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나한테는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일주일 뒤 최 여사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혐오감과 묘한 승리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원아, 오셨어요, 어머님.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내가 물 한 잔을 내오자 그녀는 한 모금 축이고는 입을 열었다. 지원아, 민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무슨 얘기요? 너희 정리하기로 했다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아, 나라고 널 내치고 싶겠니?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식적인 자애로움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내 친정꼴이 그 빚 놔두면 결국 너희 둘 다 잡아먹어. 난 다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알아요. 그래, 알면 됐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말인데 민혁이랑 상의를 좀 해봤다. 이혼이 최선이야. 너희 둘 다 아직 젊잖니? 각자 더 좋은 짝 만날 수 있어? 나는 침묵을 지켰다. 이 집 보증금은 민혁이가 돌려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너도 알다시피 걔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 나눠서 갚아야 할 것 같다. 나눠서요? 그래. 달마다 조금씩. 2년 아니 3년 안에는 무조건 다 갚는다고 하마. 3년이라. 3억 빚쟁이가 무슨 수로 내 돈 2억을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그녀의 뻔한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잘게 떨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여자를 연기했다. 어머님,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지원아.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동생 일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내 동생 일이 언제 해결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 사채업자 놈들이 어떤 놈들인 줄 알아? 걔네가 여기 들이닥치면 내 아들은 어쩌라고. 그럴 일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원아, 똑똑히 들어라. 내 친정빚, 내 아들 옷자락에도 묻히지 마. 정 이혼하기 싫으면 그냥 앉아서 당하든가. 깡패 놈들이 들이닥쳐서 다 같이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귓가를 베고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럼 그 재산 분할 문제는요? 무슨 재산 분할?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민혁이가 돈 나눠서 갚는다고 했잖아. 그거 말고요. 나는 목소리를 덜덜 떨었다. 혹시 우리가 이혼하면 제 친정빚이 민혁 씨한테 넘어가거나 하진 않겠죠?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당연히 안 넘어가지. 내 동생 빚은 내 동생 거지. 내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부부 빚은 같이 갚는 거라고 들어서 그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이고 내 동생 빚을 민혁이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갚아? 그녀는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지원아, 쓸데없는 걱정 마라. 너희가 서류 정리 딱 끝내면 빚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누구 발목 잡을 일 없이 깔끔하게.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각서 같은 걸 쓰면요. 이혼하고 나서 민혁 씨한테 제 친정빚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각서요. 그런 거 써두면 민혁 씨한테 피해 안 가겠죠? 그래. 바로 그거다. 그녀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내가 그런 걸 딱 써주면 되지? 백지에 검은 글씨로 딱 박아두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였다. 쓸게요. 각서. 그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및 채무 면책 합의서는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내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박민혁에게 어떠한 채무 변제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서류에 숨겨진 진짜 발톱은 나만 알고 있었다. 이 서류의 법적 효력은 나와 박민혁의 재산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즉, 그의 빚은 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면죄부였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나는 이 서류의 문구 하나하나를 교묘하게 다듬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도록. 민혁 씨는 서명할 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포기, 요구하지 않음 같은 단어들만 훑어보고는 덥석 서명을 갈겼었다. 그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기가 내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협의 이혼, 쌍방이해 없음, 자녀 없음, 재산 분쟁 없음. 법원은 우리에게 30일의 숙려 기간을 주었다. 그 30일 동안 나는 여전히 출근했고 텅 빈 아파트로 퇴근했다. 민혁 씨는 서로 냉각기를 갖자며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다. 그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엉망진창인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겠지. 그 5천만 원 사채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8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민혁 씨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금방 갚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그에겐 돈이 없었다. 주식계좌 잔고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전세담보대출로 받은 1억 8천만 원은 확실한 내부 정보라던 작전주에 몽땅 털어넣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는 내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그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92만 1108이었으니까. 숙려기간 28일 차. 띠링.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김지원 고객님.
귀하의 명의로 된 XX은행 계좌가 법원 명령에 의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지급 정지. 나는 즉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동결된 사유는 배우자 박민형님의 채무불이행 건으로 인해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고객님, 법적으로 이혼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채무 연대 책임이나 부부 공유 재산 추정 원칙에 따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그 합의서를 출력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법원 민원실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 앞에 섰다. 가압류 이해 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하려고요. 관련 서류 제출해주세요. 나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남편과 이혼 접수 전에 작성한 재산 분할 및 채무 면책 합의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편의 개인 채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며 배우자인 저와는 무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이 합의서 공증받으신 건가요? 네, 여기 공증서도 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했다. 잠시만요. 상급자분께 확인 좀 받겠습니다. 30분 뒤 직원이 돌아왔다. 김지원님이 제출하신 서류가 인정되어 계좌 동결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남편분의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했다는 걸 추가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민혁 씨의 통장 거래 내역, 사채 차용증 사진,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 캡처본까지.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 돈이 전부 남편 개인의 주식 투자와 유흥비로 쓰였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비 통장으로는 1원 한 푼 들어온 적 없어요. 직원은 자료를 넘겨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움은 곧 안타까움,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김지원님 사정이 참 괜찮습니다. 나는 덤덤하게 웃었다. 전 그저 제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은 잔뜩 흐린 날이었다. 나는 구청에서 나와 입구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엄마였다. 지원아, 서류 정리는 다 끝났니? 응, 엄마.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니? 당분간 집에 들어와 있을래? 아니야.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 작긴 해도 혼자 살긴 충분해. 그래, 잘 생각했다. 지원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잘 나왔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새 집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의 32층 오피스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밤이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별처럼 흐르는 곳.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포구의 그 낡은 아파트와는 달랐다.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도,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도, 매주 들이닥쳐 먼지를 훑던 시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나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 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이혼 후 3일째 되던 날.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김지원.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튀어오지 못해?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바뀐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딴소리 말고. 민혁이가 쓴 사채, 너 알고 있었지? 네, 알고 있었죠. 알면서 입을 싹 닫아. 지금 빚쟁이들이 우리 집 대문 앞을 지키고 있어. 당장 와서 5천만 원 내놔. 나는 1초간 침묵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박민혁 씨가 누군데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꽤 길었다. 최 여사의 거친 숨소리가 덫에 걸린 짐승의 그것처럼 들려왔다. 김지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른 뜻 없어요. 나는 일기예보를 일뜻 건조하게 말했다. 저랑 박민혁 씨, 법적으로 남남된 지 3일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진 빚, 저랑은 아무 상관 없다고요? 이혼, 그녀가 다시 악을 썼다. 너희 아직 숙려기간 아니었어? 숙려기간 3일 전에 끝났어요. 이혼 신고 처리 완료됐고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최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나는 말을 고쳤다. 최 여사님. 우리 이제 볼 일 없는 사이입니다.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김지원. 내가 감히 전화를 끊어?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최 여사님, 내가 말을 잘랐다.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아드님이 진 그 빚 어떻게든 갚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채업자들 수금 방식,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창밖 하늘은 회색빛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소파에 기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웃었다. 3년. 그 3년 동안 나는 참기만 했다. 그녀의 비난을, 통제를, 나를 대리모나 무료 가정부 취급하는 그 태도를 견뎠다. 참으면 지나가리라. 결혼 생활은 원래 맞춰가는 거라 믿으면서. 하지만 인내의 대가는 더 큰 모욕뿐이었다. 이제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한강 물결이 은색 리본처럼 반짝였다. 강변에 솟은 수많은 빌딩, 저마다의 창문 뒤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 내 삶도 오늘부터는 달라졌다. 그 후로 나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필라테스를 다니고, 책을 읽었다. 가끔 동료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었다. 회사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아무도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쪽 상황이 지옥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소문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민혁 씨의 사채 만기가 도래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시댁대문 앞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저 집 무슨 일 났나 봐. 문 앞에 깍두기들이 서 있어. 아들내미가 사채를 썼다지 뭐야? 사채. 얼마나? 5천이라나 8천이라나 아무튼 억소리 난대. 아이고, 저 집 이제 끝났네. 사채 잘못 쓰면 패가망신이라는데? 최 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커튼을 이중으로 치고 두문불출했다. 그들을 보지 않으면 그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현관문에 빨간 글씨로 쓴 종이가 붙기 시작했다. 박민혁, 빚 갚아라. 최 여사가 밤몰래 떼어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 종이가 붙어 있었다. 2주 뒤, 결국 최 여사가 폭발했다. 그녀가 내 회사로 쳐들어왔다. 오후 3시, 객장이 가장 붐빌 시간이었다. 창구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저 아줌마 누구야? 몰라. 행색이 완전. 고개를 들자 최 여사가 보였다. 그녀는 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김지원,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창구로 돌진했다. 이 사기꾼년. 내 아들 돈 내놔. 객장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정적이 흘렀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청원 경찰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번호표를. 이거 안 놔. 그녀가 경찰을 뿌리치고 삿대질을 해댔다. 전현이 바로 그 꽃뱀이야. 내 아들 돈 다 빼돌리고 헌신짝처럼 버린 년이라고.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여사님. 내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시장 바닥 아니에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 내가 지금 소란 피우게 생겼어. 그녀가 유리 칸막이를 쾅쾅 두들겼다. 김지원, 돈 내놔. 그 전세 보증금 3억,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 3억.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기억을 조작하시나 본데 팩트 체크 좀 해드릴까요? 나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결혼할 때 쓴 혼전 재산 계약서예요. 전세 보증금 3억 중에 2억은 제 개인 자산이고 나머지 1억은 박민혁 씨가 여사님한테 빌린 거라고 명시돼 있죠. 나는 서류를 유리창에 들이대며 말을 이었다. 2억은 원래 제 돈이고 1억은 아드님이 여사님한테 갚아야 할 빚이에요.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이혼할 때 공증받은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박민혁 씨의 개인 채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며 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죠. 법적 효력 확실합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민혁이가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그 형식적인 서류에 아드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아드님은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독박 쓰겠다는 각서였거든요. 객장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시어머니가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며느리 돈 뜯어내려다 역관광 당했네. 아들이 사채 쓰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나 봐. 최 여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저 이혼하라고 닥달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스피커폰을 통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희 친정 식구들 뻔뻔한 거 보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30둘 먹도록 시집 못 간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내 아들 돈 10원 한 장이라도 건드릴 생각 마. 최 여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꺼. 당장 안 꺼. 나는 끄지 않았다. 내 아들 돈 10원 한 장이라도 건드릴 생각 마. 라는 부분이 3번 반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으셨죠? 나는 폰을 집어넣었다. 이 녹음 파일, 클라우드랑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경찰서 증거보관실까지 3군데에 백업해뒀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제 명예훼손하시면 그때는 진짜 고소합니다. 협박죄랑 명예훼손죄, 아시죠? 나는 유리 칸막이 너머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향해 영혼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청원 경찰 2명이 양쪽에서 최 여사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동료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원님, 아까 그 아줌마 누구예요? 전 시어머니요. 헐, 이혼하셨어요? 네. 근데 왜 와서 난리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들이 사채 쓰고 못 갚으니까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떼쓰러 오신 거예요.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지원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 빚 아니니까요. 와, 지원님 진짜 멘탈값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유나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그냥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뿐이에요. 최 여사는 은행에서 쫓겨난 직후 경찰서로 달려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나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혼전계약서, 이혼합의서, 공증서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본까지.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김지원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날 겁니다. 그 빚은 전 남편분의 개인 채무가 확실해요. 알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 고소건은 각하될 거고요. 형사가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당분간 신변 안전에 유의하세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파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이 이렇게 맑고 투명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한 달 뒤, 민혁 씨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실종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에 의해 버딘가로 보내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업 근로 계약서를 쓰고 원양어선을 탔다고 했다. 원양어선. 한 번 나가면 6개월은 기본이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하루 16시간씩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곳, 위임금은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차압당하고 도망치면 빚이 2배가 되어 가족까지 쫓긴다는 그곳. 그 소식을 들은 건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릴 때였다. 다른 부서 직원이 넌지시 말을 건넸다. 지원 대리, 소식 들었어. 전 남편분 배 타러 갔대. 네. 사채 못 갚아서 무슨 각서 쓰고 끌려갔다던데 좀 안 됐다. 나는 커피에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었다. 본인 선택이죠. 자기가 빌린 돈, 자기가 몸으로 갚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직원이 당황한 듯 웃었다. 지원 대리, 좀 변한 것 같아. 그런가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쌉싸름했다. 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을 뿐이지. 다시 석 달이 지났다. 최 여사는 결국 아파트를 팔았다. 20년 넘게 살아온 그 집, 그녀 인생의 전부였던 유일한 자산이 날아갔다. 집 판 돈으로 민혁 씨의 빚 일부를 갚았지만 원금과 이자가 워낙 불어난 탓에 손에 쥔 돈은 500만 원 남짓이었다. 500만 원이 서울 하늘 아래 전세는커녕 보증금 걸기도 빠듯한 돈이었다. 그녀는 마포구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을 얻었다. 반지하. 창문이 땅바닥에 붙어 있어 고개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곳, 여름이면 습기가 차올라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냉골이 되어 뼈가 시린 곳. 들리는 말로는 동네 세탁소에서 수선 일감을 받아 근근히 먹고 산다고 했다. 바지 단줄 있는데 3,000원 하루에 5개를 해도 실값 빼고 전기세 빼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삶. 나는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다. 1년 후 가을. 나는 승진했다. 입사 10년 만에 부지점장 타이틀을 달았다. 승진 축하 회식 날, 동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부지점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라인 든든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연봉도 꽤 오르셨죠? 한턱 쏘셔야죠. 나는 기분 좋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를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서울의 가을밤은 아름다웠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났고 발에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은은한 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발길이 닿은 곳은 낯선 주택가였다. 오래된 붉은 벽돌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전봇대마다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이었다. 문득 멈춰 선 곳은 어느 빌라의 반지하 창문 앞이었다. 방범창 살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방,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장롱, 그리고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 벽에는 수선하다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재봉틀 앞에 앉아 등을 구부린 채 바느질하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돋보기를 걸친 코, 그리고 류머티즘이라도 앓는 듯 굵어진 손마디. 그녀는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바늘 귀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실루엣이 내 기억 속의 누군가와 겹쳐졌다. 최순자 여사. 내가 3년 동안 점어님이라 부르며 모셨던 사람. 그때 그녀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가로등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어둠 속에 서 있는 누군가의 다리만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창밖을 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창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골목길을 울렸다. 은행잎이 구두 굽에 지시겨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며 검은 강물을 수놓았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던 여자. 시어머니의 타박에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던 여자.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하던 여자. 그 여자는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다른 사람이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 더 이상 참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법을 배운 사람. 나는 창문에 비친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마주 웃었다. 조금은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다. 하지만 꽤 마음에 들었다.